일화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가역 라이브 이가역입니다. 일명 필라테스 프로젝트. 신천지가 지역별로 할당량까지 정해서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시킨 구체적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당명 대신에 빨간색 당으로 당원 가입이란 말 대신에 필라테스 가입으로 은어를 써왔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신천지 특검을 받으라고 국민의힘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잠시 후 짚어보겠습니다. 사법부의 첫 내란죄 판단 임박. 내일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사건 1심 선고가 나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 배를 탄 입장이라 내일 선고 내용이 윤 전 대통령 선고 가늠자가 될 걸로 보입니다. 오늘 더 인터뷰에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출연할 예정입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여야 해설위원 소개해드리고 백다 앵커의 브리핑으로 첫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라고 하지 말고 빨간색 당, 빨간색으로 가입을 해야 된다. 이 프로젝트는 내부 은어로 필라테스 동호회 회원 가입을 하는 것처럼 최소로 잡았을 때 5만 명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2년 대선 그 전부터 당원 가입이 됐었던 거고. 작전명 필라테스, 국민의힘 대신 빨간색 당. 신천지 교인들의 대규모 국민의힘 입당 정황이 JTBC 보도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 당원 100만 명이 통일교, 신천지와의 정교 유착으로 쌓아올린 탑이 아닌지 국민들께서는 의구심을 갖고 계십니다. 통일교와 신천지 함께 특검합시다. 정교 유착 의혹 털자, 여당은 곧바로 통일교, 신천지 특검을 요구했는데요. 하지만 단식 엿새째를 맞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여전히 통일교, 공천 헌금 쌍특검 피켓과 함께 로텐더홀을 지키고 있습니다. 통일교는 민주당의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서 수없이 실세들이 관련돼 있는 문제니까 그거는 그것대로 하고요. 네. 신천지가 필요하면 따로 합시다. 그게 맞잖아요. 힘겨운 단식 속 봄이 오기 때문에 꽃이 피는 것이라는 말을 남긴 장동혁 대표. 신천지 대규모 입당 정황이 향후 국민의힘 온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예, 신천지 전직 간부의 인터뷰 내용이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작전명 이른바 필라테스 프로젝트. 신천지가 지난 2023년쯤에 국민의힘 책임당원을 만드는 것에 총력을 기울였다. 또 입당 할당량을 채우지 못한 신도들은 심야에 기합을 받았다. 이런 전직 신천지 간부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자정 넘은 시간에도 모여가지고 이제 회원들 명단을 하나하나씩 보면서 왜 가입 못 시켰는지, 교관들이 이렇게 포진이 돼 있어서 마치 유격훈련 받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그 코스를 이렇게 밤새도록 돌아야 되는. 너 이러다 지옥 간다? 사람 없는 새벽에는 실제로 오리걸음을 시키거나 한 사례도 제가 이쪽으로 이렇게 쭉 가서 이렇게 좀 돌아오는 방식으로 계속 이렇게. 이걸 못 채우면은 자기 큰일 난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내부가 지금 이걸로 비상이다. 예, 방금 영상 보신 것처럼 실제 그 기합을 받았던 천변에서 JTBC 취재진과 실제 그걸 당한 것으로 보이는 신천지 전 신도가 그 현장에서 인터뷰하는 모습도 보셨습니다. 이재용 의원님, 이 폭로를 한 그 인물이 엑셀 파일, 문자 메시지 이런 거를 다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리걸음까지 할당량 못 채우했다. 어떤 부분에 좀 주목하세요? 글쎄요, 일단 프로젝트 명부터 웃기잖아요. 예. 필라테스 프로젝트. 전국 필라테스 강사들이 들고 일어날 수도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게다가 쓰는 단어들이 교관들, 심야 기합, 조폭을 연상케 하는 그런 얘기 같아요. 근데 지금 신천지 이제 내용을 보면은 보도된 거 보면 신천지를 통해서 5만 명 정도 전국에, 그것도 추정치입니다. 5만 명 정도의 책임 당원을 이제 가입시켰다, 이런 주장인 것 같은데. 예. 글쎄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두고 봐야 되겠으나, 저는 이것이 지금 이 시점에 나오는 것이 지금 통일교하고 신천지하고 이거를 같이 묶어서
특검을 하자는 민주당의 지금 주장이 오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맞춰서 나온 내용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혹여라도 이것을 빌미로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은 안 하고 단독으로 무조건 신천지하고만 같이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는 글쎄 기존에 나왔던 그 물타기에서 조금 더 뭐 업그레이드된 버전일 뿐 전혀 저는 무슨 그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5만 명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추정치일 뿐이고 이 시점이 23년도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23년 뭐 6월인가부터 이 프로젝트가 시작됐다고 하는데 그때 시작했다면 이제 4월 총선을 내다보고 아마 책임당원을 모은 것 같은데 뭐 총선 그때 결과 보셨잖아요. 신천지 5만 명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알 수도 없지만 들어왔다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보면 한 100명, 200명 지역마다 지역구마다 뭐 요 정도밖에 안 될 것 같긴 한데 그걸로 선거에 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신천지가 이것을 빌미 삼아 혹여라도 뭐 정권에 뭐 줄을 대려고 했을지언정은 모르겠으나 전혀 그 감흥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별 크게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잠시 저희가 속보 자막 띄워드리고 있는데요. 정부가 조금 전에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2024년 1월 민주당 당대표 시절에 부산 가덕도를 방문했을 때 그 목 부위에 흉기 피습을 당했던 그 사건 관련해서 정부가 국가공인 1호 테러로 지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지정되면 진상규명을 실시하게 되고요. 뭐 필요에 따라서는 전면 재수사도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또 이러한 테러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테러 방지 계획을 수립하는 데도 참고가 되는 정책에 반영되는 그런 과정이 진행됩니다. 김영남 의원님, 다시 이 신천지 이야기로 돌아가면 이 JTBC에 폭로한 그 전직 간부도 그렇고요. 엑셀 파일이 있고 또 문자 메시지, 뭐 필라테스에 가입하는 것처럼 이렇게 홍보하는 뭐 그런 문자까지 있어서 이 인물이 내일쯤 합수본에 가서 뭐 참고인 조사도 받을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일단 신천지에서 교인들을 상대로 이제 조직적으로 국민의힘 입당을 대규모로 시킨 거는 어느 정도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이제 핵심은 왜 그랬냐? 그리고 신천지 교단 측과 그런 대규모 입당을 논의한 국민의힘 측 인사가 누구냐? 예. 뭐 이게 중요하겠죠. 근데 지금 폭로한 간부 정도 선에서는 국민의힘 누구하고 접촉해서 그런 움직임이 시작됐는지까지 밝혀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제 그 핵심적인 내용은 결국엔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통일교와 더불어 신천지까지 이번 특검 수사 대상에 다 포함시켜서 한번 수사를 해보자는 것이고 국민의힘은 그거에 반대하는 입장인데 예. 저는 여론적으로는요. 뭐에 대한 수사와 뭐 A라는 사안과 B라는 사안에 대해서 이거 다 수사할까요? 아니면 B는 빼고 A만 수사할까요? 라고 물을 때 대부분 국민들께서는 다 하지가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왜냐하면 어떤 의혹이 있다든지 아니면 특히 범죄와 관련한 어떠한 잘못된 일이 있었을 개연성이 있어 보이는 사안에 대해서는 뭐 이것저것 가리지 말고 다 수사를 해서 밝혀보자라는 여론이 항상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국민의힘 그리고 이제 장동혁 대표가 그런 주장을 하면서 지금 단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예. 그래서 여론에서 그렇게 심히 받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네. 지금 저희가 배경 화면으로도 문자 내용도 자세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예를 들면 정당 입장에서는 표심이 필요한 거고 종교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어떤 뒷배가 필요한 거고 그게 합치되는 그게 있으니까 서로 윈윈이니까 이렇게 이런 게 실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어떤 소위 이제 누구를 접촉해서 예. 신천지 전 간부의 이제 증언대로 조직적인 당원 가입이 이루어졌는지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할 문제이긴 한데요. 굉장한 정치적 효능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신천지 그 소위 이만희 왜 이제 유사 종교는 전부 총재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예.
이만희 총재라고 하더라고요. 지시로 이재명이 당선되면 우리는 끝장난다. 이런 보도도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 사태 때 검찰의 어떤 압수수색을 2번이나 지금 이제 막아준 거잖아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그래서 우린 뒷배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당시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막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만희 총재의 지시로 조직적인 가입이 이루어졌고 최소 5만 명이라고 증언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지금은 탈당해서 장외 플레이어 중에 한 분인 홍준표 전 시장이 예. 신천지 최소 10만이었다, 가입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여파로 지난 2022년 대선에서 후보가 되지 못했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뒤에 어떤 코로나 때 어떤 효능감을 굉장히 크게 느끼고 2021년 5월, 7월 그 사이부터 조직적으로 이제 소위 당비 내는 책임당원 가입이 시작이 됐고 그로부터 최근 5년이 되겠죠. 그 사이 최소 5만이라고 하니까 예. 아까 간부가 증언한 대로 뭐 할당량 못 채우면 유격 훈련 하듯이 막 시키고 조직적으로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신천지 차원에서는 조직적으로 아주 목숨 걸고 당원을 많이 가입시키고 국민의힘이 우리의 뒷배가 되어야 된다라는 지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이렇게 5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대선 후보 경선에서도 그렇고 이후에 어떤 당대표 선거에서도 그렇고 총선에서도 마찬가지고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굉장한 숫자이기 때문에 그런 영향력을 발휘해서 큰 뒷배를 얻으려고 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정광주 의원님, 예. 그 시점을 보면 2023년이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2년 차였죠. 2년 차였고 당권 경쟁이 있을 때였고 2024년은 총선이 있었고 그러니까 신천지 입장에서 이 주장이 맞다면 그 중요한 시기에 어떤 자신들의 입김을 좀 넣어보려 한 것 아닌가 이런 분석이 나오거든요. 이 필라테스 프로젝트를 폭로한 분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예. 2023년 5월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김기현 대표 체제가 선출된 것은 2023년 3월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적어도 이 필라테스 프로젝트가 김기현 대표 체제를 만드는 데는 기여하지 않았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24년 총선을 앞두고 5만 명 정도가 가입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대략 우리가 지역구 의원이 254곳이 있는데 5만 명을 지역구 254곳으로 나누면 지역구당 한 200명 정도가 돼요. 그런데 제가 경선을 띄워봐서 아는데 수도권 지역은 우리 당 책임당원 수가 대략 한 1,5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200명? 뭐 이게 그냥 산술 평균이지만 상당히 이 당원들의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걱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통일교 국내 신도가 한 30만 명 된다 그래요. 근데 지금 신천지는 30만 명에서 50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데 통일교보다 훨씬 더 조직적이고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종교활동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예. 지금 보도된 것이 사실이라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진상규명, 과거에 뭐 신천지를 왜 특검에 넣느냐 이게 국민의힘의 논리였는데 그때는 뭐 신천지와 관련한 어떤 구체적인 정황들이 없는 상태였고 저는 이 정도 되면 정치권에서 함께 논의해야 하는 사안이 아닌가 예. 이런 생각까지 해봅니다. 예, 검경 합동수사본부에서 이 사안을 수사를 본격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김영남 의원님, 수사를 해보신 입장에서 네. 필라테스 프로젝트, 뭐 통일교에서 필라테스 사업을 했는지는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진짜 필라테스 회원을 가입받았을 건 아닐 것 같고요. 그리고 빨간색 당, 국민의힘 대신 빨간색 당이라고 표현했다라는 건 저희가 방금 그 증언으로 인터뷰에서 봤습니다. 이렇게 은어를 사용했다는 것도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이들도 이거 불법적인 거라는 걸 인식하고 있었던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당 가입은 개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떤 교단의 강압적인 방법으로 집단 입당이 이루어졌다면 일단 정당법 위반의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정법 위반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직접적인 뭐 국민의힘 입당 이런 표현보다는 필라테스 뭐 동호회 아니면 빨간색 이런 식으로 은어를 사용해서 그 입당 활동을 벌인 것 같은데 그거 자체가 어느 정도의 불법성은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 이게
밖에 말이 새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필라테스는 왜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은어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유튜브 댓글도 보고 있는데 이제 지금 국민의힘이 당명 개정 과정 중이잖아요. 그래서 뭐 필라테스당 어떠냐라는 유머를 올려주신 네티즌도 있습니다. 신천지 당원 가입 이 도화선이 된 시점을 좀 분석을 해보면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분석이 됩니다. 방금 김의정 의원도 비슷한 분석을 했는데 신천지 신도를 전수조사했던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는 신천지 입장에서는 뭐 일종의 원수가 되고 또 압수수색을 막아준 걸로 지목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우리 편으로 간주가 됐다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신천지가 코로나 방역을 방해했을 때 분명히 법무부 장관이 압수수색하라고 지시했는데 거부했다. 진짜로 압수수색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법무부 장관의 압수수색 지시는요. 그건 완전히 쇼입니다. 왜냐하면 압수수색 지시를 언론에 공개하면서 하는 기자들이 다 그때 웃었습니다. 예, 2022년 대선 토론 당시에도 신천지가 이렇게 언급됐던 것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정광재 의원님, 그럼 네. 오늘 상황으로 좀 같이 버무려 볼게요. 지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일째 단식 중인데 민주당이 이 신천지 특검도 지금 거론을 하니까 일부 재선 의원들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요. 송원석 원내대표에게 우리 신천지 특검 받자 이렇게 건의를 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 받을 가능성 어떻게 점쳐보세요? 저는 사실 오늘 그 재선 의원들이 얘기하기 전에 예.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출구 전략 못 찾는다면 적어도 통일교 특검을 성사시키는 방향에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를 포함시키자는 것이 민주당의 의견이었는데 사실 정교 분리와 관련한 것 명확한 원칙을 지키기 위해선 지금 신천지가 뭐 JTBC 보도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정황이 확인됐다면 저는 국민의힘이 예. 모든 카드를 열어놓고 한번 대응할 필요는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특검 구성이라는 것이 사실 그 주고받는 성격이 있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에서 처음에 통일교 특검을 얘기했었을 때 민주당이 신천지 같이 하자라고 했었고 그럼 국민의힘이 신천지 같이 받을 때 다시 민주당의 특검 구성과 관련해서는 적어도 민주당이 추천하는 방향이 아니라 제3자 특검 뭐 이런 예. 식으로 야당이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특검 구성에 민주당이 동의해달라 이런 요청을 통해서 어떤 그 협상의 결과를 도출해낸다면 저는 충분히 받아낼 수도 있는 카드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예, 김유중 의원님 상대당이지만 네. 장동혁 대표 지금 6일째잖아요. 뭐 당 지지 여부를 떠나서 6일째 단식이면 사실 건강에 이상이 있을 수 있는 거니까 네. 출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관측이 많이 나오는데 신천지 특검을 수용하면서 출구를 찾는 것 어떻게 보세요? 그 방법도 있겠지만 일단 딱 들은 생각으로는 예. 이제 쓰러져서 병원 가는 순간에 사실 단식은 조금 거의 마무리 수순이 아닐까 우선 생각이 들고요. 예. 특히 이제 단식이 한 3, 4일 차가 가장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하는데 경험에 비추어서 말씀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예. 지금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워 보입니다. 그런데 단식이 이제 뭐 인간적으로 조금 고생하고 있는 부분은 변론으로 치더라도 왜 단식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선뜻 납득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을 안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사실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과 그 자리를 함께했던 종교 지도자들도 전부 다 이 종교 유착 관련해서는 차제의 뿌리를 뽑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충언들을 다 하셨단 말이죠. 예. 그리고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에서 원내대표하고 대선 주자까지 했던 홍준표 전 시장도 이거 뿌리 뽑아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통일교 신천지 함께 특검하자. 민주당이 처음부터 얘기를 했던 건데 그거를 왜 받지 않고 이런 식으로 지금 뉴스가 터져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통일교만 하자 이렇게 버틴다면 그러면 장동혁 대표는 신천지를 방어하고 지키기 위한 단식인가? 이렇게 오해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는 게 중요하다. 통일교와 신천지를 포함한 모든 이 정교 유착과 관련해서 특검하자. 그러면 민주당이 이거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게 민주당의 예. 의견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수용하고 결론 내리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계속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추구하려는 그 단식의 목적이 국민들이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별로 이로울 게 없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장동혁 대표 표정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로 단식 엿새째를 맞았습니다. 단식 돌입 이후에 처음으로 국회 바깥으로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이 따갑고 목이 되게 아파요. 오늘 밖에 나와봤습니다. 이렇게 목숨 걸고 극단적인 방법까지 동원해서 답을 요구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답을 하지 않으면 국민께는 그 자체가 자백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변화는 올 것입니다. 꽃이 피기 때문에 봄이 오는 것이 아니라 봄이 오기 때문에 꽃이 피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오늘 오전에 청와대 앞으로 가서요. 쌍특검 수용을 강력히 촉구하는 규탄 대회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장면입니다. 이재영 의원님, 오늘 많은 정치인들이 또 지자체당들이 장동혁 대표를 이른바 격려 방문을 했어요. 유승민 전 의원이 온 것도 많은 언론의 관심을 받았고, 이 장동혁 대표의 단식이 어느 정도 당의 방향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 보세요? 일단은 결집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결집 효과. 네, 결집 효과는 있는 것 같고, 지금 그 단식을 시작한 시점을 가지고 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덜어 있습니다. 또 그 의심을 충분히 살 만한 시점이기도 했고요. 근데 그걸 다 떠나서 결국에는 그 야당의 당대표가 목숨을 걸고 단식에 들어가서 진짜 단식을 하고 있잖아요. 저렇게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어떤 정치적 요구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지금 정청래 대표도 어제였나 오늘 아침에 그런 얘기를 했던 거에 굉장히 조롱 섞인 얘기로 비아냥거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장동혁 대표의 그 단식을 폄훼했거든요. 뭐 개인적으로 저도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그동안 비판적인 얘기를 해왔던 사람 중에 하나이지만 예. 저런 정치적 행위와 저런 그 행동에 대해서 여당 대표와 민주당이 저렇게까지 뭐 폄훼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는 전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 됐건 간에 지금 앞서 해주셨지만 뭐 다른 지자체에 뭐 출마하는 사람들도 오고 뭐 장들도 오고 하는 게 결국에는 뭐 지방선거를 놔두고 하는 행위들이 아니냐. 뭐 그렇게 또 정치적으로는 평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 유승민 전 대표가 와서 저렇게 격려 방문을 하는 것을 보더라도 이것이 단순히 그냥 하나의 뭐 정무적인 판단만 가지고 아니면 꼼수 이런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진정성은 배어 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국민의힘이 최소한 어느 정도 부분은 결집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은 뭐 저희가 보여지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는 지금 왜 하냐, 뭐 명분이 뭐냐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이게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또 우리 정서상 밥 끓는 사람 뭐 욕은 안 한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건강에 이상이 있을 만한 객관적으로 보면 그런 기간이 점차 다가오면서 뭐 정치적으로 비판했던 그런 상대 쪽에 있던 당내 인사들도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홍익표 청와대 신임 정무수석,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첫 방문지로 이 단식장이 돼야 한다라고 일종의 제안을 했습니다. 김영남 의원님, 네. 청와대 쪽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인 것 같긴 해요. 뭐 갈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뭐 오늘은 이미 뭐 지난 것 같고 예. 내일쯤 방문한다고 해도 7일째니까 더군다나 제1야당의 대표가 지금 일주일 넘게 단식을 하고 있다고 하면 가서 왜 단식을 하는지 그리고 단식을 풀기 위한 조건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들어볼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예. 신임 정무수석이 뭐 조만간에 충분히 갈 개연성이 대단히 높다고 보입니다만, 근데 저는 애초부터 이게 제1야당의 대표가 단식할 문제냐, 여야 간에 대화하고 협상으로 풀어야 될 내용이지 이걸 특검을 민주당 쪽이 아예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특검의 수사 범위의 문제인데 예. 이걸 이른바 목숨 건 단식을 할 일인가라는 의문이 처음부터 계속 들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게 국민의힘 당내에서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한 이른바 친한계에 대한 징계 추진에 대한 당내 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한 목적이 좀 섞여 있는 거라면 예. 그거는 좀 아무리 정치 행위라고 하더라도 순수성이 너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아니기를 바랍니다만 장동혁 대표가 내걸고 있는 이유는 단식할 일인가라는 의문은 지우기가 어려워요. 여전히. 예. 예. 정광재님 짧게요.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장동혁 대표와 상당히 각을 세우고 있는데 단식장에 방문할 가능성 제로입니까? 정체 제로는 없죠. 예. 어떤 카드라도 살아있다고 보는데 앞으로의 정치적 상황이 어떻게 변하느냐, 또 장동혁 대표가 뭐 건강 상태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또 한동훈 전 대표에게 어떤 명분을 줄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저도 김영남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일부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단식의 순수성에 대해서 민주당이 계속 폄훼한단 말이에요. 그 당내 정치용 아니냐, 이런 의혹을 살 필요 없이 정말로 특검을 관철시키기 위한 단식이라는 인식을 주기 위해선 적어도 단식을 하기 전에 당내 갈등을 다 정리하고 단식에 들어갔더라면 그 순수성과 진실함에 대해서는 의심의 목소리가 없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단식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재용 의원님. 그 단식을 그 한동훈 때문에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죠. 예. 근데 만약 그게 사실이라고 치자고요. 그러면은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엔 더더욱 단식을 못 풉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출구 전략이 안 보이잖아요. 그럼 단식을 풀 수 있는 거는 여당이 지금 단식의 면분을 주고 있는 쌍특검 이걸 받아주는 거예요. 아니면 예. 최소한 하나는 받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공은 지금 여당으로 넘어갔고요. 지금 장동혁 대표가 하고 있는 이 단식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예. 과거에 우리 이재명 당 대표 시절에 사법 리스크 있을 때 단식했잖아요. 그때 본인 사법 리스크 피해가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단식을 통해서 당내에서 어느 정도 입지도 굳혀졌고 정치적으로도 얻은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예. 지금 이 단식을 폄훼하는 거는 여당으로서는 전 정말로 잘못된 정치적 수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들고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사과는 했지만 사과에 대해서 비판 여론도 꽤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좀 조언을 드리자면 이 시점에서는 좀 통 큰 정치 보여줘야 된다. 좀 담대함을 보여줘야 된다. 그때는 한동훈 대표가 장동혁 대표를 찾아가는 게 맞다. 예. 그것도 병원 가기 전에 찾아가시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김유정 의원님. 이재명 대표가 단식할 때 그때 당시 청와대에서 용산에서 어떤 얘기 했는지 불현듯 생각이 났는데요. 누가 단식하라 그랬냐 이런 반응이었어요. 저희는 참 그때 듣고 정치가 이렇게 비정해도 되는 것인가 여러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똑같은 사람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여야 모두에서 신망받는 정무수석이 또 새로 가셨으니까 어떻게든 여야 간에 또 청와대에서 또 얘기도 듣고 예. 협상으로 조금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두 번째 토론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강선우 이제 무소속 의원이죠. 강선우 의원이 1억 원 공천 헌금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미리 알았느냐 등등을 소명하기 위해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출석 당시 모습 보시죠. 이런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할 것입니다. 저는 제 삶에 원칙이 있고 그 원칙을 지키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예, 김영남 의원님. 네. 일단 원칙 지키는 삶을 살아왔다라고 하면서 의혹을 부인하는 취지로 읽힙니다. 그런데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그 3명이죠. 남모 사무국장 네. 그리고 김경시 의원은 강선우 의원 카페에 같이 있었다. 네. 그리고 심지어 남 사무국장이 1억 원을 적극적으로 먼저 제안했다라는 게 김경시 의원의 주장이거든요. 아니 그런데 뭐 그 양쪽의 얘기는 지금 좀 다른 것 같습니다만 예. 강선우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원칙을 지킨 게 될 수가 있나요?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강선우 의원의 주장대로 자신과 아무 상관없이
그 자신의 지역 사무국장이 시의원 출마 희망자로부터 1억을 받은 거를 나중에 알게 됐어요. 예. 그게 이제 강선우 의원의 주장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원칙대로 살았으면 아니 그 시의원 공천을 돈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을 강선우 의원이 앞장서서 그걸 탈락을 시켰어야죠. 탈락을 시키고 돈은 당장 돌려주라고 사무국장한테 시키고 김경 당시 시의원 후보한테 당신 같은 사람은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자격이 없다라고 일갈하고 당에도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잘랐어야죠. 예. 근데 2022년 4월 22일 열렸던 공천관리위원회 회의에 강선우 의원이 참석해서 김경 후보자 공천 줘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잖아요. 예. 본인 주장대로 하더라도 이거는 원칙과 어긋나요. 뭔 논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예. 김경 시의원이 공천받아서 강서구 시의원이 된 거부터 원칙 지키는 삶이라는 강선우 의원의 말과는 반한다라고 평가하셨습니다. 정광재 의원님. 본인 원칙이 돈 받은 거는 예. 베풀어줘야 된다는 게 원칙이면은 충분히 본인 일을 한 거네요. 근데. 받은 거를 은혜를 갚아야 된다. 그렇죠. 예. 풍자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니 대가를 했잖아요. 예. 1억 받고 공천 줬지 않습니까? 단독으로. 네. 확실한 거래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닌가요? 네. 뭐 경찰에서 밝혀질 텐데 지금 남 사무국장과 김경 시의원은 강 의원이 1억 원 받은 거를 적극적으로 알았을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요. 정광재 의원님 마지막으로 들을게요. 아니 강선우 의원이 원칙을 지키는 삶을 살았다는 저 말에 누가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전국 5천만 국민이 정말 반박할 수 없는 증언을 들은 거잖아요. 그 흐느끼면서 제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런 얘기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강선우 의원이 얘기하고 있는 원칙을 지키는 삶에 누가 동의할 수 있을지 궁금하고 저는 반대로 이 꼬리표 없는 돈은 받아도 된다라는 어떤 그 교육을 받았었던 거 아닌가? 그 교육에 충실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강선우 의원이 기자들에게 하고 간 이야기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저는 적어도 강선우 의원이 기자들 만나서 저 1억 받은 적 없습니다. 비록 그게 경찰 수사 결과에서 받은 것으로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얘기하고 들어갈 줄 알았는데 그런 얘기도 못하는 걸 보면 진짜 1억 원을 받았던 건 확실해 보인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근데 조금만 첨언을 드리면 이게 지금 경찰 수사가 너무 느려요. 속도도 느리고 적극성이 좀 부족해 보입니다. 사실은 어떤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주고받은 게 녹취 파일로 이렇게 생생하게 드러나는 경우 거의 없거든요. 예. 공천 헌금, 말이 좋아 헌금이지 사실은 뇌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이 정도 확실한 증거가 언론에 의해서 다 노출이 됐는데 관련자 3명 중에 아직 구속영장을 친 사람이 아무도 없다? 저는 약간이 아니고 매우 경찰의 수사 행태가 잘 이해가 안 돼요. 예. 저 부분 한 말씀 드려도 돼요? 네. 그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 1억 받았다고 해서 큰 거 한 장 서포트. 큰 거 한 장 1억이라고 대략적으로 예.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근데 그거를 본인이 받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근데 구속돼 있어요. 여긴 심지어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구속에 대한 얘기는 기억자 하나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시민들과 국민들이 검찰 개혁해놓고 결국에는 경찰이 이렇게 하는 걸 보면 권력에 잘 보이려고 하는 경찰들이 결국 앞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아니면은 진짜 잘못된 사람들, 나쁜 사람들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편파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는 부분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예, 여야 패널 모두 경찰 수사가 좀 지지부진하다라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각 현재 경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데 보통 수사 끝나면 영장 신청했다 이런 게 또 언론에 알려질 텐데 신청할지 말지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백다 앵커가 오래 기다렸습니다. 내일 아주 중요한 법원 일정이 있습니다. 백 앵커의 브리핑으로 들어보시죠.
전 총리가 목소리 높여 호남 사람을 외쳤던 그날, 그의 직전 일정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동안 여러 대통령님을 모시고 일하면서 저는 여러 가지를 느꼈습니다. 대통령은 고독한 자리이고 책임이 막중한 자리입니다. 국무총리라서 못한 일을 대통령의 힘으로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제가 살아온 인생을 보아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국민의 일꾼으로 살았습니다. 노력형이었지 천재였던 적이 없고 50년 공직 생활 끝 대통령을 꿈꿨지만 내일 오후 내란 사건 피의자석에서 재판부의 선고를 기다리는 처지가 됐습니다. 질서 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으로 안정적으로 전국을 수습하고 현 상황이 초래된 데 대하여 국무총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비상계엄 사태 닷새 후에는 공동정부 구상에 대해 대국민 담화를 내놨던 한 전 총리. 그의 1심 선고가 내일 전 국민 앞에 생중계됩니다. 예, 백앵커의 브리핑을 보니까 정말 2024년 12월 3일 이후에 정말 격변의 시대였구나. 정말 많은 일이 있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국무총리와 당시 여당 대표의 공동정부 구상이 발표되고 또 뭐 대선에 출마하려고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김영남 의원님, 거두절미하고 내일 1심 선고 생중계가 됩니다. 특검은 앞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보다 낮을까요? 비슷할까요? 높을까요? 선고 형량 어떻게 예상하세요? 글쎄, 보통은 선고 형량은 구형량보다는 다소 좀 낮게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내일 한덕수 피고인에 대한 1심 선고는 사실은 내란 사건과 관련해서는 첫 선고거든요. 예.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고 예상해 보건대 징역 15년 구형이 됐습니다만 선고 형량은 그래도 징역 10년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재판부의 의중은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그 혐의가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서의 혐의잖아요. 예. 그러니까 허위 공문서 작성이나 뭐 여러 가지 위증 등이 붙어 있습니다만 가장 큰 줄거리는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로서 기소된 부분인데 이 내란죄가 워낙 중죄이기 때문에 다른 거를 뭐 다 흡수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게 없다고 하더라도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 혐의 자체만 갖고도 징역 10년은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예, 한 전 총리가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내란 우두머리 방조 말고도 허위 공문서 작성을 지금 혐의를 받고 있고요. 또 위증, 탄핵 심판장에서 위증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정광지 의원님, 10년 이상을 김영남 의원은 예측하셨는데 제가 여기서 예측하는 것은 뭐 김영남 의원 앞에서 예. 뭐 그 서당께 그러니까 뭐라 그랬는가요? 통화를 그 만주 변호사급은 되시죠? 그래서 그냥 만주 변호사급이라고 한다면 번데기 앞에서 주는 뭐 한 7년 6개월에서 10년형 안 되겠습니까? 예. 뭐 제가 너무 웃는 얼굴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하여튼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관련해서 첫 번째 판결이 나는 거잖아요.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 여기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라는 것이 확정된다면 아마도 2월 19일에 있는 직위원 재판부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재판에서도 이 재판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징역 10년 구형했는데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뭐 이번에도 15년형을 구형했으니까 대략 뭐 절반에서 10년 사이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예, 김은혜 의원님 진짜 변호사시니까요.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 중에서 상당수가 계엄이 왜 내란이냐, 아직 뭐 법적으로 판단 안 나온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많이 말을 하고 있는데 내일 만약에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뭐 방조나 우두머리 혐의 중에서 선고를 하면서 그 계엄은 내란이다라는 판단이 나오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 판단은 거의 변화가 없을 거라고 믿어도 되나요? 물론 이제 그 최종적인 대법원 판결이 아니고 1심의 판결이고 한덕수 피고인의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와 윤석열 피고인의 담당 재판부는 서로 다른 1심 재판부이기 때문에 각기 독립적으로 본인의 판단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 하겠습니다만
사실은 그 법조인으로서 제가 보기엔 2024년 12월 3일의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내란입니다. 그래서 내일 1심 재판부이고 최고법원은 아닙니다만 판사에 의해서 사법부에 의해서 그 비상계엄 선포의 과정이 내란이었음을 1차적으로 처음으로 이제 판단받는 게 내일 선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내일 한덕수 전 총리의 1심 선고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 부여가 가능합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 등 차원에서 법원은 생중계를 허용한 그런 상황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부는 지기현 재판부죠. 그리고 한 전 총리의 내란 재판부는 이진관 재판부입니다. 이진관 부장판사는 앞선 공판 여러 장면 중에서요. 한 전 총리에게 계엄을 왜 만류하지 않았냐 이렇게 강하게 질책하는 장면이 여러 대 있었습니다. 비상계엄을 막을 생각이 있었다면 지금 최상목이랑 조태열이 저렇게 윤석열한테 제고해달라 이렇게 말을 할 때는 피고인도 반대하기 아주 좋은 환경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왜 가만히 계셨습니까? 저는 계속 만류하는 그런 입장을 계속 대통령께 전달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저도 더 좀 열심히 거기에 그 합류를 해가지고 그런 행동을 했으면은 훨씬 더 좋았겠다 하는 그런 아쉬움은 굉장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판 진행 과정을 보면 굉장히 이진관 부장판사는 안 전 총리를 약간 꾸짖듯이 말하는 장면도 있었어요. 그래서 보는 시청자들은 이게 선고까지도 이렇게 좀 엄하게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런데 또 백대현 부장판사, 그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1심 선고 초범이라는 점을 근거로 해서 좀 감형해줬다 해서 조금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옵니다. 이재용 의원께서는 내일 이진관 부장판사 이런 엄하게 질문을 했던 공판 진행 스타일로 비춰보면 선고까지 이런 엄한 입장이 유지가 될까요? 글쎄요. 지난번에 이제 10년 구형에 5년 선고 난 거잖아요. 예. 체포방해가. 그때 저는 이게 반토막 났네요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거기 함께 있으셨던 법조인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뭐 구형이 중요한, 그러니까 선고가 중요한 것도 뭐 있겠으나 더 중요한 거는 그 혐의가 결국에는 그 판결이 난 거다. 뭐 공수처 수사를 인정하고 이런 것들이 그렇죠. 중요하다. 그렇죠. 예. 그것이 이제 향후의 또 판결에 영향을 미칠 테니. 예. 그래서 앞으로 내일 것도 뭐 15년 구형은 됐지만 뭐 판사의 스타일 때문에 이것이 더 늘고 더 줄고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그거는 형량대로 하되 앞서 이제 김영남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을 내란으로 규명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더 큰 관심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의 주목되는 부분이 특검은 처음에 기소를 할 때 재판에 넘길 때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했는데 이 재판부의 요청으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까지 공소장에 같이 적었습니다. 그러면 김유중 의원님, 내일 재판부는 이 내란 혐의 관련해서는 방조와 중요 임무 종사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형을 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겠죠? 그럴 수도 있고 종합적으로 그 6, 7가지 혐의에 대해서 지난번에 그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1월 16일 날 그 선고했을 때 윤석열 피고인에 대해서 특검이 또 구형도 이렇게 항목별로 이렇게 그 했었죠. 구형을 5년, 했었잖아요. 3년, 2년. 네네. 예. 그러니까 뭐 그런 방식으로 하나하나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종합적으로 선고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내일 선고 자체는 내란이냐 아니냐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 같아서 2월 달에 있을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어떤 1심 선고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특검이 구형을 할 때 45년 전 내란보다 더 이거는 국가적으로 손실이 컸고 국민에게도 상실감이 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당시에 그 국방장관이었던 주영복 케이스를 모델 삼아서 구형을 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당시에 이제 5.18 관련해가지고 학살하면서 계엄군의 어떤 뭐 자율성을 인정했다 이렇게 했다라는 그런 차원이죠. 그때 7년형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15년 구형에서 반타작이 나더라도 한 7, 8년은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지난번에 백대현 판사가 5년 하는 바람에 초범 얘기 나오고 그때 절망과 분노가 완전히 교차했었는데 많은 법조인들이 한 7년은 예상을 했는데도 5년으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상정해 봤을 때는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중요임무 종사자였을 경우에는 훨씬 더 15년 가깝게 형이 나올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내란으로 인정이 된다는 점. 그러니까 다른 혐의보다도 그 두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선고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김은혜 위원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내란 우두머리 방조 이게 두 개를 구분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게 형법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인데 최대한 알기 쉽게 부탁드립니다. 이른바 그 방조는 종범이라고 해서 딸려 있는 범죄인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주요 범죄를 몸통으로 저지른 사람은 정범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아무래도 그 종범인 방조범은 정범보다는 좀 약하게 처벌하는 겁니다. 근데 애초에 기소된 내용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라서 이른바 옆에서 도와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기소된 것인데 재판부의 권유에 따라서 뭐 도와준 정도가 아니고 내란에 참여한 주요 임무 종사자로 이제 정범으로 공소장 변경이 돼서 내일 선고를 할 때는 만약에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가 유죄가 선고되면 방조는 없어지는 것이고요. 예. 그 부분은 이제 사실상 종범은 정범보다 밑에 있기 때문에 흡수되는 관계고 이거는 정범은 아니다. 그러니까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는 무죄가 나더라도 이건 정범은 아니더라도 방조범 옆에서 도와준 거는 인정된다 그러면 이제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선고될 수 있는 것이고요. 물론 뭐 전부 무죄로 본다는 거는 12월 3일 비상계엄이 내란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정도의 그 결정이 나온다고 하면 전부 내란과 관련해서 무죄가 선고될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관하고 재판부의 권유에 따른 공소장 변경이었기 때문에 재판을 진행하면서 재판부가 보기에 이게 왜 방조범이지? 이 정도면 정범이지? 이런 판단을 갖고 공소장 변경을 권유한 거기 때문에 주요 임무 종사자가 아예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예, 그러니까 재판부가 종범, 그러니까 뭐 부하로서 어떤 뭐 이렇게 딸린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체적으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했다라고 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정리 잘했죠? 예, 감사합니다. 설명을 잘한 거 아니에요? 예, 설명 잘했습니다. 잘 받았습니다, 저도. 최후 진술을 좀 돌이켜 보겠습니다. 멘붕이었다라는 말을 해서 또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내가 멘붕이다 이런 반응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사실 대통령으로부터 계엄에 대한 얘기를 듣고서부터는 기억이 굉장히 부족하다. 거의 뭐 멘붕 상태 내지는 인지가 되는 그런 상황은 정말 아니었다.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하겠다고 하시는 순간 저는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절벽에서 땅이 끊어지는 것처럼 그 순간 이후의 기억은 맥락도 없고 분명치도 않습니다. 예, 멘붕이었다. 이 최후 진술 여러분께 다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온라인에서 한덕수 전 총리의 평온한 일상이 목격이 되어서요. 사진과 영상 등이 있어서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고급 호텔과 유명 식당에서 모습이 포착됐고 이게 온라인 유튜브 등에서 방송이 됐는데 이 시점이 윤 전 대통령의 사형 구형이 있었던 바로 다음 날이어서 괜찮을까? 이게 좀 괜찮은 행보인가?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사생활의 영역이라 이 촬영을 해서 공개하는 것에 대한 또 다른 논쟁도 있습니다만 김유정 의원님. 네. 부끄러워서 차마 얼굴 들기 어렵다라고 최후 진술을 했는데 이런 행보가 있다 보니까 그 진술과 좀 상반되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것 같아요. 얼굴은 못 들어도 돈가스는 먹어야 되나 보죠. 그래서 최후의 만찬 같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법정 구속될 수 있잖아요. 또 법정 구속을 촉구하는 그런 민주당 의원들의 목소리도 있는데
또 돈가스 먹고 호텔 피트니스 가서 뭐 운동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맛있는 거 먹고 근데 들어가면 못 먹으니까 몸도 만들고 뭐 그런 차원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국민들 보기에는 정말 저럴 수가 있을까 온갖 말이 떠오릅니다만은 그 정도로 가름하고요. 그 문영배 헌재 그 권한대행이 소장 권한대행이 그때 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진작에 그런 그 계엄 당시에 CCTV가 공개가 됐더라면 그게 증거로서 헌재에서 채택이 됐더라면 아마 다른 결론을 냈을 거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한 전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요? 그렇죠. 그럼 탄핵이 됐을 거고 또 과정에서 이미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CCTV에 모든 게 드러나 있잖아요. 계엄 문건도 뒷주머니에 누가 넣었는지 모르는데 발견했다 이런 것들이 다 거짓말이라는 게 워낙 드러났기 때문에 이후에 그 최후 진술에서 계엄에 찬성하거나 거둔 적도 없고 부끄러워서 얼굴 못 들겠다라는 말이 이후에 이어진 그런 상황들에서 얼마나 배치되는 언행이었는가가 다 드러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한밤중에 후보 교체하려고 하고 다 그렇게 저지른 죄가 있기 때문에 대선 후보가 꾸역꾸역 되려고 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기 때문에 내일 뭐 법의 심판을 저는 마땅히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광재 의원님, 평온한 일상이라고 좀 온라인에 회자되는 이 영상들 어떻게 보세요? 글쎄 뭐 한덕수 전 총리도 본인의 미래에 대해서 좀 예측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또 지나치게 비판 여론을 하는 것이 뭐 개인적인 마음으로 좀 안타깝습니다. 근데 아까 뭐 멘붕이라고 했었던 것은 왜 그런 발언을 했을까 좀 생각해 왔더니 이게 심신미약 상태는 감경 사유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려고 했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근데 이 심리적 멘붕 상태는 감경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네이버 법률사전에 나오네요. 저는 그 재판장이 얘기했었던 부분에 대한 책임을 한덕수 전 총리가 결국 져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왜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말리지 못했느냐 이런 질문을 했잖아요. 그 말리지 못한 책임이 결국에는 지금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 법적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이정 의원님.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1심 선고 나왔을 때 국민의힘에서는 공식 논평이 안 나왔거든요. 근데 한덕수 전 총리도 국민의힘 소속으로 대권 주자였잖아요. 내일 논평이 나올까요? 아니요. 내야 한다고 보십니까? 아니요. 굳이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리고 그때 우리 당원들이 그 대권 주자에 대해서 판단을 한 거잖아요. 아까 이제 새벽에 김문수 후보를 유지했으니까. 그렇죠. 김문수 후보를 유지되고 사실 그 당시에 김문수 후보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당원들의 선택밖에 없었어요. 근데 당원들이 그런 선택을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굳이 저기에 대해서 지금 뭐 언급을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개별적으로 저기에 대해서 무슨 의견이 있다면은 뭐 내는 거에 대해서는 그건 알아서 판단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멘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뭐 대부분의 국민 거의 100%가 멘붕 아니었나요? 그리고 당시에 이제 그 용산에서 일했던 대통령실에서 일했던 사람들 얘기를 이제 만나서 들어보면은요. 그들 또한 다 멘붕이었고 당시에 이제 그 용산의 분위기라는 것을 보면 그 전 얘기라는 겁니다. 대통령이 뭘 하고 있을 때 그 경호원들한테 둘러싸여져 있을 때 그 어떤 건의라든지 무엇을 막는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매우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2년차, 3년차 되면서. 그것이 잘 됐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말은 하고 막을 거는 막고 직에 목숨 걸어야 된다. 뭐 아니면 직을 포기하더라도 할 얘기는 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비판은 받을 수 있을지언정 과연 그 상황에서 그 무자비한 진짜 막무가내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저 나이 많은 한덕수 총리가 막을 수 있었을까? 멘붕 왔은 게 분명히 전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이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는 또 다른 정치적 판단, 정치적 평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한덕수 전 총리 결심에서 특검이 한 전 총리에 대해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봉사자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1년의 행위를 통해서 범행에 가담했다 이렇게 특검은 주장을 했습니다. 김영남 의원님 마지막 질문 드리고 김영훈 노동부 장관 인터뷰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유정 의원이 방금 언급은 잠깐 하셨는데 내일
법정 구속될 가능성 많다고 보십니까? 저는 법정 구속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워낙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고, 물론 이제 전직 국무총리로서 어디 도망가겠냐, 그러니까 형이 확정되거나 아니면 적어도 2심 선고 때까지는 불구속으로 재판받을 수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전직 국무총리로서 또 50년 그 공직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어떤 사건 관계자들에게 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리고 글쎄 어차피 중형이 확정돼서 나중에 징역형을 복역하게 될 거라면 조금 일찍 시작하는 게, 일찍 시작하면 일찍 끝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내일 1심에서 선고와 동시에 법정 구속이 될 가능성도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 오후 2시 12.3 계엄 이후에 첫 내란죄 법원 판단이 나옵니다.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사건 1심 선고가 내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고 내용은 윤 전 대통령의 선고도 가늠해 볼 수 있는 굉장히 확실한 단서가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저희도 잘 정리해서 선고 내용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과의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강조하셨지만은 노동부가 공공부문의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비정규직이 고용도 불안한데 보수도 작게 받는다는 이중고에 힘들어하지 않도록 새로운 처방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일하는 모든 시민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고용노동부를 찾을 수 있고 고용노동부를 우리 노동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좀 더 깊이, 더 자세히 들어보는 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노동 현안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해 9월에 출연하셨고 이번 네. 두 번째 나오셨습니다. 노동부 장관 2년 차시잖아요. 네. 지난 평가를 좀 자평을 해보신다면요. 저 오늘 아주 추운 날인데요. 예. 눈 덮인 들판 걸을 때 함부로 걷지 마라. 이런 시가 생각이 나네요. 김구 선생의. 네네. 예. 노동자 출신 노동부 장관으로서 좋은 선례를 남겨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많이 부족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집권 2년 차에 3가지 강조하셨는데요. 속도를 내고 성과를 내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과 잘 소통하라 얘기를 했는데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매진하겠습니다. 예, 그 소통을 위해서 저희 섭외 응해 주셨다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정부 여당이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을 발의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뭐 특수형태 근로 노동자, 또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를 보호하는 법안이다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구체적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저희들이 이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법을 노동부의 1호 법안이다라고 야심차게 이야기한 거는요. 방금도 나왔지만 지금 이재명 정부는 위헌 위법한 계엄 사태라고 하는 국난을 극복하고 새롭게 탄생한 정부입니다. 따라서 헌법적 가치를 각 부처에서 실현하는 것을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노동부에서 헌법적 가치는 바로 32조.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로 정한다. 라는 것이 헌법적 규정인데요. 다만 이 법률로 정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인데 안타깝게도 지금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임금 노동자가 87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870만 명 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일상적인 위헌 상태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들을 보호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헌법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국민 주권 정부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는 게 문제의식이었고요. 따라서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헌법적 가치로 보호해야 한다라는 것이 이 기본법의 출발입니다. 그런데 뭐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이런 법이 제정되길 많이 기대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요. 이재명 정부에 대한 기대 중에 큰 부분도 이런 변화인데 내용을 보면 뭐 노력해야 한다 또는 뭐 보장해야 한다, 권장할 수 있다, 약간 선언적 수준이다라는 비판도 나오긴 하거든요. 물론 그런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건 일하는 사람 권리 보장 기본법, 즉 기본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 정책의 의지나 방향을 천명하는 것인데요. 이 기본법이 제정되고 난 다음에 구체법에서 구체적인 어떤 실효성들을 담지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장정책 기본법이 만들어지니까 거기에 따라서 채용절차법이 만들어지고 예. 또 예를 들면 국민취업지원제도라든지 예산도 수반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이 기본법이라는 것이 선언적 의미를 가진다고 비판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 기본법 제정과 함께 이 기본법 정신에 맞게끔 예. 모든 제반 법률들이 재개정됨으로써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 선언적인 법안이다라는 거를 인정하고 그걸 토대로 다른 법률들이 또 개정되고 그런 방향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헌법이 모든 법의 모법이 돼서 선언이라도 해야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예. 하나 더 비판적인 입장을 좀 소개해 드립니다. 네네. 노동자 보호 의무 이게 좀 막연하다. 네. 또 사업자 의무 위반에 대한 뭐 징벌이나 제재 장치가 조금 부족한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좀 더 세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반론도 있거든요. 물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870만 명이라고 되고는 근로기준법 밖에 있는 노동자들이 과연 정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사람들이냐. 예. 들여다보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짜 3.3. 예를 들어서 정말로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을 맺고 예. 근로소득세를 내야 하는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로 위장시켜서 소득세 3.3을 내게 하는 위장된 근로자들도 많다고 봅니다. 예. 따라서 이들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함께 또 프리랜서 중에서 특수고용 노동자 중에서도 강제된 자영업자가 있습니다. 종속된 자영업자 이런 경우에 근로자로 추정할 수 있는 제도도 예. 패키지로 입법할 생각입니다. 예. 강제된 근로자. 강제된 자영업자. 예. 실제로는 경제적으로 종속돼 있는데 노동을 하고 있는데 형태는 자영업자로 분류돼 있는 예. 이런 분들도 오분류 이런 것들을 바로잡아서 실효성도 높일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근로자 추정제가 같이 묶여 있어서 일법 패키지 이게 5월 1일 노동절에 맞춰서 입법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근로자 추정제가 나오면 이 사람이 근로자다라는 걸 그러니까 규명을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예. 지금까지 근로자가 제가 만약에 아무리 봐도 저는 근로자예요. 예. 회사로부터 종속됐어요. 예. 그런데 나를 근로자로 취급을 안 하고 3.3 사업계약을 해가지고 근로자 아닌 것으로 취급하게 되면 예. 소송을 하게 되겠죠. 나의 퇴직금을 달라든지 예. 4대 보험을 적용해 달라든지. 그래서 지금은 본인이 근로자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타인을 위해 노무를 제공했고 그 대가로 금전적으로 보수를 받았다면 일단 근로자로 추정하고 일단은 사용자가 근로자 아님을 반증하라. 왜냐하면 사용자에게 불리한 게 아닌 것이 근로자가 어려움을 갖는 것은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본인이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예. 출퇴근 기록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임금 명세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원소스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소송이 길어집니다. 오히려 사용자가 근로자 아님을 반증할 수가 더 훨씬 수월할 것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우리 회사에만 종속된 게 아니고 다른 회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회사에 다녔던 종속성이 별로 없다라는 것을 입증할 수도 있고 출퇴근이 자유로웠다라고 입증할 수도 있고 예. 급여 날짜가 들쑥날쑥했다. 성과를 통해서 줬다. 이런 것들은 사용자가 충분히 더 잘 반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 오히려 분쟁을 줄이고 소송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예. 근로감독 행정도 개편한다라는 계획을 일찌감치 내셨는데 명칭부터 근로감독관이 아니라 이제 노동감독관으로 바뀐 겁니까 이미? 아니요, 이제 법을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바꾼 것은 내년도 올해죠. 올해 62년 만에 되찾은 노동절이라고 해가지고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꿨습니다. 근로자의 날과 노동절이 뭐가 틀리냐? 근로자의 날은 어떤 특정 계층을 이야기하는 근로자들을 위무하는 날인데 노동절은 노동이라고 하는 가치를 우리 모두는 노동하고 있는 시민들이기 때문에 가치를 존중하는 것인데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근로감독관도 노동감독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말씀 계속 반복됩니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하는 시민들은 보호하겠다라는 차원에서 명칭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국 큰 틀에서 계속 헌법적 가치에 부합되도록 한다는 걸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헌법적 가치를 일터에서 실현하자. 그것이 일터 민주주의라고 명명했습니다. 예. 그래서 부처 약어도 원래는 고용부였는데 노동부가 된 것처럼 같은 맥락이다. 왜냐하면 고용을 우리가 약하게 본다는 게 아니고요. 종속적 고용관계로 해석하지 못하는 수많은 형태의 일하는 시민들이 등장했습니다. 공통점은 일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노동의 가치라는 거죠.
노동감독관도 2,000명 증원한다. 네. 이것도 좀 추진 계획으로 갖고 그렇습니다. 이미 이제 1,000명 추진했고 또 2,000명 추진해 나가는데요.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다른 나라 선진국과 비교할 때 가장 큰 특징은 근로감독이라고 하는 행정은 예방과 수사를 병행하는 것입니다. 예. 예방을 우선시해야 되는데요. 수사보다는 수사할 이유를 없게 만드는 게 근로감독의 핵심인데 우리나라 근로감독 행정의 대부분은 신고사건, 즉 예. 체불임금과 직장 내 괴롭힘 여기에 너무 많이 매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숫자가 많더라도 예방감독이 많이 취약했는데요. 예. 따라서 이번에 저희들이 2,000명 증원함으로써 예방을 우선시하는 근로감독 행정으로 변모시킬 생각입니다. 예. 특히나 한 나라의 어떤 노동조건, 산업안전을 보려면 그 나라의 근로감독 간의 역량을 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숫자 늘리는 데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감독 간에 대한 역량도 강화해서 정말 질 높은 그 근로감독 서비스를 제공할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그 명칭은 노동감독관으로 네. 바뀌게 될 것이다. 네네. 그리고 문제가 터지고 나서가 아니라 그 전에 예방하는 예방이 방법으로. 우선 근로감독의 핵심은 예방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신고사건에 많이 인력이 투입되다 보니까 예. 본연의 예방 업무를 못했고 예방을 못하다 보니까 사고도 늘어났고 예. 사고 늘어나니까 또 조사해야 되고 해서 본연의 임무에 부족했던 것이 예. 사실입니다. 이번에 대규모 인력 충원과 함께 예방 업무에 더 매진할 생각입니다. 예, 아마 지금도 일터에서 잠시 쉬는 시간이나 이럴 때 유튜브로도 보고 계신 분들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삶이 변화할 만한 정책들일 것 같아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그 노동 감독은 네. 지자체에 맡긴다? 뭐 이런 계획 갖고 계신가요? 네, 우리 정부에서는 이 대통령께서도 노동자 한 사람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온 나라가 나서라 예. 말씀하셨는데 중앙정부, 지방정부, 협단체 모두가 나서가지고 해야 되는데요. 올해는 2월부터 일터 지킴이라고 해가지고 1,000명을 민간에서 또 우리가 모집합니다. 그렇게 하고 지방정부하고도 협업하는데요. 30인 미만 사업장을 모두 지방정부에 넘기는 게 아니고 지방정부와 같이 특히 지방정부는 요식업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고 예. 작은 건설업에 대한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사업장에 대해서 지방정부가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준비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협업해가지고 작은 사업장에 대한 예방 지도 감독을 확대할 생각입니다. 예, 그러니까 좀 더 그 지역의 현실을 잘 아는. 그렇습니다. 예. 촘촘하게 특히 추락사고, 예. 지붕에서 떨어지는 추락사고, 떨어지면 죽습니다. 예. 이렇게 많이 캠페인도 했습니다만은 1억 미만 사업장도 너무 많아요. 1억 미만 건설업자는 그냥 개인 축사 개량하러 올라가셨다가 또 떨어지는 이런 것들은 중앙정부 행정이 미처 못 미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 곳에 대해서는 지방정부 협단체 민간과 협업해서 촘촘하게 예방 조치하겠습니다. 이 산재 사망사고 근절 계속 우리 김영훈 장관께 따라 붙는 국민의 기대인데 직을 걸겠다라고 다짐하신 적도 있고요. 근데 오늘 오전에 국무회의에서도 산재 사고 과징금제 관련해서 입법 처리를 다짐하는 그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잠깐 시청자와 보고 이야기 더 나누겠습니다. 산업재해 사망자 계속 노력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제도 개선은 지금 다 하고 있어요. 그것도 입법이 안 되고 있죠. 지금 현재 입법이 안 돼요. 그거 지금 몇 달 된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국회한테 법사위까지도 갔는데. 가서 빌든지 뭐 수를 내서 빨리빨리 하십시오. 그 뭐 야당이 반대하면 못 하는 거예요? 더 가서 빌든지 하겠습니다. 네. 연말에도 많이 빌었습니다. 그래? 지금 뭐 잘 비는 실력이 좀 부족한 거 아니에요? 네, 더 열심히 빌어보겠습니다. 더 싹싹 빌어보세요, 그럼. 네, 알겠습니다. 네, 꼭 빠른 속도로 더 싹싹 빌어보세요. 꼭 구정 전에는 처리될 수 있도록. 네, 이거 어쨌든. 예, 연말에도 많이 빌었는데 안 됐다. 네. 지금 이 산재 근절 법안이 어떤 상태인 겁니까? 저희들이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9월 15일 날 발표했습니다. 작년이요? 예. 9월 15일 날 노동안전 종합대책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각종 법안들이 재개정돼야 되는데요. 예산도 투입돼야 되고 예산 올해 그 작년에 대비해서 약 3천억 정도 더 증액되고 예산은 수반되었는데 관련 법률들이 지금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예. 제가 뭐 연말에도 많이 빌었다고 했는데 법사위까지 통과한 법은 예를 들어서 예. 안전보건공시제, 어떤 대기업이 중견기업이 우리가 고용공시제처럼 안전한 회사인가를 공시함으로써 예. 스스로 자율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동안 산재 재해자 가족들이나 단체자 수많은 계속 요구했던 것 중에 재해 보고서를 좀 공개해달라.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예방할 수 있거든요. 예. 그 국민주권정보에서는 국무회의도 생중계를 공개하는데 제 보고서를 공개 못할 이유가 없다. 재해 보고서. 예. 왜 무슨 원인으로 재해가 발생됐는지를 알려내고 집단지상을 모으고 예. 하는 것인데 그것도 법률 개정 사항인데 아직 통과되지 못했고 예. 과징금 제도라든지 신고 포상금 제도라든지 안전한일터위원회라든지 R&D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재개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빨리 안 되는지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건 이른바 뭐 민생 법안일 수도 있고 또 사람 생명을 살리는 법안인데 이거 여야가 빨리 좀 처리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네,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는데 기후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정말 야당 의원님들에게 감사하다는 것이 산업안전과 관련된 거라든지 예. 청년 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야 없이 좋은 의견들을 주십니다. 예. 그래서 제가 대통령께서도 야당의 좋은 의견들을 정책에 많이 반영하라고 했고 저희들도 많이 반영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전체적인 것 때문에 예. 통과되지 못해가지고 저도 조금 답답하고 한데 제가 더 가서 설득도 하고 부탁도 드리고 해서 빠르게 대통령께서 속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법안 처리가 빨리 되어서 돌아가실 수 있었던 분이 한 분이라도 살 수 있다면 예. 좋겠습니다. 예, 그거 빨리 좀 되기를 여기 보고 있는 정치권 관계자가 있으면 처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또 좀 뼈아픈 자료가 있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해 3분기 1월에서 9월까지요. 유족 급여 승인 통계 기준으로 보면 산재로 숨진 노동자가 1,735명. 전년 동기간보다 168명이 늘었습니다. 직을 걸겠다라고 강한 의지를 보이셨는데 늘었다. 이거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어떤 말로도 변명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50억 이상, 50인 이상의 규모가 있는 사업장에는 예. 우하향 추세로 확연히 꺾였습니다. 이 숫자가 어디에서 늘었냐? 결국 50억 미만 사업장,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는 이른바 엄벌주의가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규모가 있는 곳에서는 엄하게 저희들이 처벌도 하고 단속도 하지만 예. 소규모 사업장에는 지원이 우선입니다. 지원을 해야 되는데요. 지원을 하고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또 필요합니다. 또 예. 하나는 저희들이 산재보상법의 보험 범위를 노무 제공자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발생했던 불행한 일이죠. 쿠팡의 제주도 퀵플렉스 특수고용 노동자인데 예. 노무 제공자까지 산재 보상 범위를 넓히다 보니까 숫자는 일부 늘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뛴다고 했는데 숫자를 줄이지는 못하는 왕정 이렇게 늘어난 숫자를 접하고 보니까 국민들에게 면목이 없습니다.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상대적으로 좀 영세한 일터에 대해서는 엄포나 엄벌보다는 지원이 우선입니다. 지원은 근데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 법안 통과도 돼야 되고 예산도 투여돼야 합니다. 예. 예. 노동 감독관들도 잘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네. 쿠팡 이야기를 좀 하면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연말에 연석 청문회에서 노동부 직원과 쿠팡과의 접촉에 대해서 원천 차단하겠다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잠깐 좀 볼게요. 지난 대선 바로 직전에 우리 6개 청이 있는데 골고루 5, 6급들 하위직들을 영입을 해가는 것들이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1차적으로 이들과 접촉했을 때는 패가 망신할 줄 알아 지시를 내렸습니다. 굉장히 고강도 발언인데 어떤 의도로 하신 건가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물론 먼저 저는 쿠팡을 악마화하는 데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저는 쿠팡이 지금이라도 노동자와 소비자 소상공인을 잘 연결하는 플랫폼이 되기를 좋은 기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제가 장관이 되고 나서 그 퇴직금 문제 논란이 되었던 그리고 그 문지석 검사의 국감에서 그 눈물 예. 그 사건과 관련해서 제가 특별감사를 지시했고 그 내용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보니 대선 바로 직전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 5, 6급들이 쿠팡으로 영입이 되었는데요. 그중에 누구라고 제가 특정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 사건과 관련해서 접촉을 시도한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고한 것, 전날 첫 그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제가 우리 직원들에게 경고한 것은 쿠팡으로 이직해 간 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사전 신고 없이 접촉할 때는 정말로 큰일 난다. 그래서는 안 된다. 예. 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쿠팡에서 대관 업무라든지 로비라든지 이런 데 쓰는 돈으로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주면 됩니다. 예.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쿠팡 산업재 은폐나 불법 파견 의혹 같은 거는 노동부 차원에서 또 TF 구성해서 지금 조사하고 계시죠?
제가 알기로는 노동부 생기고 처음일 텐데요. 예. 차관을 단장으로 시켰습니다. 예. 차관을 단장으로 서울지방청을 중심으로 32개의 팀을 전담팀을 구성해서 노동안전 모든 전반적인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쿠팡이 정말로 좋은 기업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예. 사실 쿠팡을 매개로 또 생계를 이어가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물론입니다. 이게 말을 악마화할 수는 없겠지만 네. 그런 분들이 또 안전을 담보받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그렇습니다. 일터 노동 환경이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바쁘신 가운데 오늘 또 시청자 여러분과 소통을 위해서 정책 설명회에서 나오셨습니다. 지금까지 김명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Show me how to make thunder. 아바타 불과제 아이맥스 극장 절찬 상영 중. 유니온페이 붙였을 뿐인데. 수수료 면제? 한국앱까지 유니온페이가 붙으면 중국 여행이 바뀐다. 중국 여행은 역시. 만약 다른 내가 되어 볼 수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할 건가요? 또 다른 나? 아니면 지금의 나? 보아도, 만져도, 표정도, 느낌도 자연스러워야 자연스러운 것. 다른 내가 될 수 있다 해도 나는 지금의 나를 선택할 거예요. CPM 특허 기술의 밀착력 차이가 자연스러움의 차이. 벨로테로 Merge Aesthetics. 국민의힘이라고 하지 말고 빨간색 당, 빨간색으로 가입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비유적으로 당원 가입시키는 이 프로젝트는 내부 은어로 필라테스 동호회 회원 가입을 하는 것처럼 소문으로만 무성했던 정교 유착의 실체가 JTBC 단독 보도로 점차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신천지 전직 간부는 최근 5년 동안 교인 최소 5만 명이 국민의힘에 입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그들이 사용한 은어, 빨간색 당, 필라테스 동호회. 그들 스스로도 이 행위가 드러나선 안 될 불법임을 잘 알고 있었다는 뜻이겠죠. 우리 정당법은 타인의 자유로운 의사를 강압하거나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천지는 빨간색 당에 당비내는 신자를 모집하라며 할당량을 채우지 못한 신도들에게 오리걸음 기합까지 시켰다고 합니다. 세를 불리고 싶은 종교는 정치권의 뒷배를 원하고 표가 급한 정치권은 종교의 조직력을 탐내고 그 결탁의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입니다. 특정 종교를 위해 법 집행이 왜곡되고 공적 의사결정이 뒤틀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은어가 아닌 수사기관의 공식 언어로 그 결탁의 실체가 하나하나 기록되어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 한 컷이었습니다. Here for your trip? 호텔에서 말이야. 누군가는 첫 관객이 생겼대. 나는 어떤 방을 만나게 될까? 어디라도 걱정 없이 트립. 호텔 최저가 보장제 24시 고객센터. 호텔 예약도 trip.com. It could have stopped there. A perfect black espresso. Well, not quite. Since 1986, you've been our greatest inspiration to make coffee your way. Because when you love something, you push it forward. Nespresso. 이상한 과학의 나라 에이스. 꽤 오래전 것 같은데 왜 시간이 그대로지? 에이스에선 시간이 다르게 흐르니까요. 짧게 자도 오래 잔듯 시간을 거스르는 과학. 에이스 침대. Here for your trip? 호텔에서 말이야. 누군가는 런웨이를 걸었대. 나는 어떤 방을 만나게 될까? 어디라도 걱정 없이 트립. 호텔 최저가 보장제 24시 고객센터. 호텔 예약도 trip.com. 바로 이어지는 JTBC 뉴스룸 예고해드립니다. 신천지를 압박하면 이재명만 손해다. 우린 구원파처럼 안 된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2020년 녹취를 입수했습니다. 잠시 후 뉴스룸에서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가역 라이브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5시에 뵙겠습니다. 일화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